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어제장 하락을 딛고 어제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한 소식 속에서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 1% 넘는 상승세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어제는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감산 부인 소식 속에서 반도체주 쉬어갔지만 오늘은 다시금 감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로 쏠리고 있는 모양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세 테마로서는요, 이 증권과 의약품,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좋은 흐름 띄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을 살펴보자면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인 강세 보이면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나 미국장에서는 FOMC의 결과와 더불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남아 있고요. 이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대응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히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오늘은 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혹한기 속에서 SK하이닉스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PC와 스마트폰 등의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 수요가 줄고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더 큰 문제는 아직 실적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올해 상반기까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수조 원대 연간 적자를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본 SK하이닉스의 올해 매출 전망치는 약 28조 3천억 원, 영업 손실은 6조 원 정도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역시 다운턴이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작년에 비해 50% 이상 줄인다는 기조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입이 느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집값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막차에 타자라고 생각하는 가입자들이 많아진 영향입니다. 오늘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4,580건으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34.9% 증가한 건데요.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점점 더 하락하자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통상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구조인데요. 매달 노후 생활자금으로 이제 돈을 지급받는 겁니다. 작년 누적 가입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 평균 115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청해서 수령액을 더 많이 받자 이러한 생각에 가입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입자가 많아진 만큼 그래서인지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줄었다고요. 네, 작년부터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이제 기존에 가입한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라고 생각한 이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21년 대비 30% 넘게 줄었습니다. 급증했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집값이 급등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누리게 낫다는 게 판단한 이들이 이제 주택연금을 대거 해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는 택시 요금이 오른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네, 이제 정말 택시 타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4년 만에 1,000원 올랐습니다. 기본 요금뿐 아니라 기본 거리와 시간 그 요금도 짧아지면서 승객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건데요. 기본 거리가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들었고요. 거리 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 요금 기준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최근 심야 할증 조치에 이어 이 기본 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택시 이용 승객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이라 부담스러운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택시 기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제가 직접 택시 기사를 만나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기본 요금 인상이 반갑지는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기본 요금 인상으로 당분간 승객들이 택시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앞으로 수입이 걱정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통상 기본 요금이 오르고 3개월 정도는 이제 승객들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기사들의 수입도 줄지 않을까 하는 근심도 더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행된 인상에 아침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확실히 줄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출근길임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이 빠진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택시 회사에 내는 산업금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이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대 반등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덕분에 우리 시장은 오늘 영향을 받으면서 2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은 빨간불을 켜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고용 안정과 중국의 PMI 지표 호전에도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 상승 탄력에 있어서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상승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36% 오른 2,43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 힘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1.21% 오른 749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도 긍정적인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오늘장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다시금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기관도 오늘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외국인들은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현재 484억 원, 외국인은 1,45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 테마로는 웹툰 관련주가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 사이에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웹툰, 웹소설 IP 경쟁력을 활용해서 미국 헐리우드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21년 인수한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캐나다의 와패드 IP를 활용해서 영화 부트캠프 제작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현지에서의 개봉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인기 웹소설을 영화로 제작하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네이버 웹툰이 불법 웹툰 유통을 차단하는 AI 시스템도 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 웹툰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웹툰 관련주들도 오늘장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스터블루가 현재 3%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DNC 미디어는 8% 넘는 오름세, MBT는 현재 7%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주들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여행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연휴 기간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9,000% 이상의 폭증을 보였다라고 하죠. 또 최근 시작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그리고 중국 춘절 이후에 본격적인 소비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기대감도 받고 있었는데 단기간 너무 급등을 보였던 탓에 오늘장에서 쉬어가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 여행주 를 두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 특수가 끝이 났고 이 항공주는 특히나 여객 수요가 회복세를 보였어도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라는 평가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살펴볼 텐데요. 티웨이 항공이 현재 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에어부산도 2%대, 세종은 현재 3%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대한 재해석과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장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도 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죠. 웹툰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고요. 두 종목 모두 오늘장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아시아 종묘는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종자산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시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푸른기술은 현대차가 환자용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식약처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헨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 임박했다라고 하죠. 오늘장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업황 악화라는 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평가들은 나오지만 주가는 오전장에 보합권까지 밀려났다가 현재는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8%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HLB 제약이 있습니다. 장중 1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항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3,5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스토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죠. 이에 산부인과 분야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도 23%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간 현재 지금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올해 9년 만에 흑자 전환 전망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가장 많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모처럼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올해 이런 재차제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물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고객사 올해 그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출하량이 한 2배 이상, 특히나 이제 NCN 같은 경우에 2배 이상 성장이 좀 예상이 되면서 관련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에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12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황 업사이클에 대한 좀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처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 중에서 오늘 기관 투자자가 지금 12거래일 연속에서 지금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꾸준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페노션을 오늘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방역 완화에 따른 철강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시황 업사이클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까지 지금 BDI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실적 부진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높아진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좀 정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분기부터는 중국의 인프라 부양 정책이 효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러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건화물선 운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환경 규제에 따른 폐선 증가와 또 선속 감소로 인해서 수급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 페노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주는 좀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자 반짝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의 이송훈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간의 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면 뚜렷한 성과를 좀 내지 못한 데다가 워낙에 매크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성장주 좀 잘 가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주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호재가 좀 전해지면서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좀 주가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거의 한 1년 6개월 이상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요. 1월에 어떤 시장의 상승 장에서도 이렇다 할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레고케임바이오라는 종목이 상당히 큰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뻗지 못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조금 달라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셀리버리한 종목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발표하고 나서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 여전히 못 간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순환매가 돌고 돌아서 마지막 제약 바이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봇과 AI 테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10% 이상의 급등락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고점의 어떤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이제는 하나둘씩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종목도 오늘도 대규모 수주설이 돌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도 나왔고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동안 못 갔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낙폭 가대 세터로 이제 마지막 주자는 제약바이오가 좀 되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약바이오 부진은 좀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냉각기가 계속 지속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항상 그렇지만은 시장이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의 바닥을 잡아섰던 수급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의 원인은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의 어떤 꺾임으로 인해서 미국을 팔고 중국 시장을 사는 그런 흐름에서 중국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사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사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섹터별로 낙폭과대 순환의 반등이 돌아가면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서도 보시다시피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소형주 시장에 매기가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대형주 단에서 바닥을 잡고 나서 심리가 안정이 된다라면은 중소형주 쪽으로도 심리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개인들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매기 확산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 작년부터 아마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결국 제약바이오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워낙에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자금 시장마저도 그렇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올 상반기 3월과 4월쯤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기업들 중에서 감사 의견 한정에 대한 부분들을 네. 받는 기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겹쳤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 못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만 전체가 못 가는 것은 아니고 오늘장 케어젠 같은 종목들, HLB 제약 같은 종목들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그 안에서도 재료가 있고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 대형주 위주의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재료가 있고 또 재무적인 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큰 그룹주들을 좀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연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림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가의 전망은 좋습니다. 근데 그간에 이렇게 좀 하락을 이어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외면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은 어떠한 섹터 내에서 나는 정말 실적이 좋은데 전체 섹터의 업황이 좋지 않게 되려면은 내가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는 뻗지를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IT 섹터 내에서 동진 세미킨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IT 섹터 전체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뻗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성장성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완전한 실적주로 이제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분기 아직 실적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4분기에 발표될 실적 자체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뻗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 시가총액 합하게 되면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셀트리온 먼저 사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올해 2023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성장을 램시마 SC와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이끌 전망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을 좀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원동력이 되기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다졌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주가를 뻗을 만한 모멘텀을 발견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하방을 다졌지만 앞으로 올라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미한 이야기신데 그렇다면 좀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매수세에 좀 적기다, 매수 시기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고 중형주 단에서 시가총액 5천억 언더에서 좀 더 재료가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접근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1조 원 이하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시가총액은 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보고 일단 중소형주 단에는 재료가 좋은 기업들을 좀 발굴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좀 주요 증권사 역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가 낮은 모습입니다. 워낙에 코로나 시대 때 너무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오른 탓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엔데믹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화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업황 화두 무엇이 될까요? 네, 일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시는 머크나 뭐 화이자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소위 떼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는데 그 팬데믹 기간 사이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라이센스 인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인을 하고서 임상, 2상, 3상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올스탑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서 올 한 해 엄청난 M&A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의료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AI 진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올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JW 중해제약이 마찬가지로 이런 AI 신약 개발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AI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스터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하나둘씩 특허가 만료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만료가 된다라는 것은 내년, 내후년에 만료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특허 만료와 관련된 수혜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업계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또 M&A 가능성과 또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좀 중점을 두는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 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에서 뷰노 같은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전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짜 찐 AI 의료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KT와 이미 슈퍼컴퓨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준공이 올해 6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와 관련된 의료 챗 GPT와 관련된 것도 이제 회사가 준비를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제 그냥 AI라고 묶여서 주가가 이제 튀었다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런 것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AI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진짜 수혜주가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관련주로서 또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를 또 탑픽 종목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제약 바이오 트렌드 무엇일까 참 궁금한데요. 또 그에 부합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바이오의 우리나라 이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2015년도에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 이것이 상당히 큰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방법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네. 웃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발표하면 거기다 곱하기 뭐 5를 하면서 목표 시가총액 5조 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허황된 그런 밸류에이션 측정법을 사용했던 것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실제로 대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점점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도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요.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도 따박따박 들어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셀트리온이 네. 직접적으로 바이오시밀러라는 분야를 개척하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2의 셀트리온을 찾는 어떤 그런 과정이 올 한 해 나오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바이오시밀러, 제2의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개발하는 그 업체가 올 한 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기술 수출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라이센스 아웃이 크게 또 주가에 이 기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제2의 셀트리온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아일리아라는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업체는 총 3개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알테오젠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가장 빠른 업체는 삼천당제약입니다. 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2년, 3년 동안 고생을 하셨던데 결국 작년 하반기에 유럽 쪽으로 해서 텀시트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상한가를 만들어냈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이후에 거의 한 2달 정도 행보를 하다가 어제 오늘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섹터 쪽으로 매기가 돈다라면 그 섹터를 이끌어 나갈 만한 대장주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대장주의 역할을 삼천당제약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임상 자체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라고 하고 있는 북미와 캐나다 계약 역시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말에 나왔었던 유럽 계약이 원래는 15개국에 대한 바인딩 텀시 계약이 나왔는데 15개국에서 25개국까지 10개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2의 셀트리온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삼천당제약도 꾸준하게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2의 셀트리온, 삼천당제약까지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월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신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지금 부각되고 있는 네. 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증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경제가 네. 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글로벌 외부 요인이 1월 증시에 미친 영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로 뭐 우리가 깜짝 놀란 그런 부분이 나왔죠. 뭐 외국인들이 7조나 들어오고 뭐 네. 등등을 하는데 이제 재미난 뒷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지금 사실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FOMC.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출입 기자 중에 한 분이신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선임 기자세요. 닉 티미라우스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조건을 내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조건이 나온다? 네. 네. 아니 뭐 논의를 하고 어떻게 정하지는 않지만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분 별명이 뭐냐면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사실 뭐 우리 언론계 용어로 특종 단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런 거죠. 야,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저 정도 얘기할 거면 이건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는 과정이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이제 뭐 흐름만 보고 있습니다만 25bp 인상한다. 금리 인상 중단 조건의 거시 조건은 뭐고 물가는 어떻고 실업률은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FOMC가 됐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IMF가 올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0.2%를 좀 올려서 2.9%로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용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인플레가 완화되고 수요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 이 전제 조건을 달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다면은 경제 침체를 우려해서 지금 주식 시장에 투자를 꺼리시는 부분들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같고요. 네. 더군다나 1월 달에 랠리가 이렇게 쓰려면 아무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과거의 어떤 뭐 현상들을 뭐 분석을 해보면 1월 달에 주식 시장 움직이는 거는요. 1년 거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첫날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둘째 날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3일간 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한 10여일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을 보면 한 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렇다면 진짜 1분기를 뭐 넘어서는 변곡점에서는 분명히 시장은 강한 모멘텀도 장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좋은 기대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 그런 현상들로 지금 많이들 해석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FOMC를 앞두고 또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또 1월 증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1월에 효과 톡톡히 보낸 우리 증시인데요. 1년을 또 축소한 1월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FOMC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실적 시즌인 만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뭐 일단 GM 좋았고 AMD도 좋았는데 인텔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실적 뭐 메타와 애플, 아마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빅테크 트리오라고 불리는 이 기업들 실적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2월 2일 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요번에 굉장히 실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뭐 실적으로 굉장히 좀 뭐 나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고만고만하게 갔어요. 거기다가 테슬라가 최초로 가격 인하까지 하면서 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이 폭등할 줄 몰랐죠. 그러면서 다들 이제 뭐 바르게 뭐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투자자들이 야, 이 정도면 찐바닥이다. 테슬라가. 네, 테슬라의 모든 것은 이제 깔렸다.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에 반응을 했지만 네.
앞으로의 주가 변화이라든가 주식의 투자 패턴은 뭘로 가냐면요.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겨 타는 순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고점을 지나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부분, 침체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앞으로는 실적이 아니라 업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적 플러스 앞으로의 업황이 얼마나 개선되는 거가 지금 주식시장의 투자 포인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뭐 이 지금 실적들이 이제 나오고 뭐 FOMC가 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잡한 상황에서 가지만 전체 글로벌 주식은 제가 보기엔 4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3월 달에 중국 양해를 끝나고 4월 달에 일본의 BOJ의 구로다 총재의 후임이 누가 정해질 때까지는 네. 어떤 형태든지 방향성을 뭐 강한 모멘텀을 채우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이 지나가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1월 중순부터는 열흘간 굉장히 좋은 랠리가 펼친 것을 기억해 보면 4월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될까요? 네. 지금 우리 PBR 1배 되는 게 2,500이거든요. 이것을 돌파를 하면 우리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장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저하고 뭐 큰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상이 굉장히 짧아지는 기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지금 발표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각국의 영향들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퍼지나도 한번 봐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실적 시즌인 만큼 앞으로의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트리오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등의 주요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잔존해 있는지 두 가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2,500이 넘어서면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네. 이걸 한번 넘어오면 분명히 이제 뭐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진짜 한 파스 쉬어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큰 흐름의 변곡점은 4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시는 조금 숨을 길게 호흡을 길게 하시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들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제로 코로나 정책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빨리빨리 거듭나고 지금 목표는 보니까 내부적으로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열렸어야 될 아시안 게임이 지금 밀렸거든요. 네.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인데 이제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정하면 9월까지는 다시 코로나 청정국으로 간다. 그 전까지 하여튼 집단 면역을 하던 뭐든지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완전 제로 코로나는 안 하겠습니다만 빠르게 집단 면역을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중국이 춘절 이후에 경제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시작되는 것들이 보인다면 중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좋은 프로세스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정치적인 해석들을 하면요.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 다 경제 성장률을 못 미쳤어요. 네. 자, 그럼 시진핑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한 비난과 어떤 뭐 여기에 대한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양해를 지나면서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히 중국도 빠른 회복세로 돌아가고 사실 중국이 이제 커지려면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9개월째 지금 수출 감소세에 있는데 그것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점까지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 중국이 1%만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0.7%까지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같이 가는 부분들로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IMF에서 나온 걸로 보면 5.4에서 네. 5.7%로 경제 성장을 지금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보는 시각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춘절 이후에 경제 활성화 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을 펼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어쨌든 간에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주식시장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적 변수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되는데 자 어떻게든지 지금 신흥국의 이 약세가 최장이 589일인데 지금 690일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거진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신흥국 특히 아시아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7조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증시는 바닥 확인 중이라고 보이는 거죠. 자, 진짜 바닥이냐? 그러면 지금 또 올라간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거든지 바닥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도 여러분 뭐 많은 지금 굴고 있고 변수가 많았지만 반도체의 바닥은요 항상 재고거든요. 그래서 재고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등 그런 눈높이를 가지시면 되고요. 진짜로 우리가 12월 달만 해도 1월 달에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코스피 코스닥 안 오른다는데 2년 만에 네. 최고치 상승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같이 호재의 뉴스가 나오면 그걸 악재로 받아들였잖아요. 지금은 호재가 호재로 갑니다. 특히 호재 중에 어느 게 좋으면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더블 딥도 나올 수 있는데 더블 딥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정 구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차익 실현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2월 시장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건데요. 오늘 2월에 또 첫 거래일입니다. 좋은 시작으로 시작이 그렇죠. 된 2월인데 좀 주목할 업종과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기준 금리가 이제 뭐 올라가는 것이 좀 멈추거나 또 이제 뭐 인하로 내려온다는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수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배당주라든가 이런 걸 섞으시고 뭐 하는데 이제 골치 아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별 기업 투자보다는 지수와 섹터에 투자하는 ETF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실 부분. 변동성이 지금 뭐 과거보다는 근데요. 작년에 만약 수익률이 나쁘면 같이 나쁘니까 맞아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는데 지금은 뭐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옆집 순이 엄마가 진짜로 뭐 수익이 좋은데 내가 나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수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올해 전략은요. 뭐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개인적 기준입니다만은 뭐냐면 한 번에 대박 안 치려고 그럽니다. 조금씩 여러 번 뭐 이 수익을 올리는 쪼개서 가는 방법으로 지금 저는 조금 다른 기준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 이제 씨앗을 뿌려서 내년에 대박을 내시기 위한 씨앗 뿌리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갖다 주는 주식시장에 대한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대박 나는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하시고 공격 수비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너무나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골치 아프시면 개별 기업보다는 지금 ETF 지수와 섹터를 같이 움직이는 ETF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께 활력과 그다음에 안정성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꿀팁들 이야기했는데 쪼개기 투자랑 또 지수 쪽 ETF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섹터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어떤 업종을 좀 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 분야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붐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 한숨 쉬어 좀 이따가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 업종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유망해지고요. 2차 전지가 같이 올랐어요. 테슬라랑.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딱 하나예요.
이 업황의 개선이 기대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초점을 모으시면은 좋은 투자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신 최양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